사마 줄거리. 앞날에 대해 불안해하면서도 출세에 대한 야욕 때문에 형제는 아들들을 왕후에게 보내기로 결정한다. 왕월의 장남인 곤보 아들은 이를 반겼지만 왕따의 둘째 아들은 적성에 맞지 않아 괴로워한다. 두 형제들은 땅을 둘러보며 멀리 있는 왕후의 땅부터 팔기 시작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대로 왕후에게 보내기로 한다. 우연히 이를 알게 된 이화는 분노하고 왕따에게 왕릉의 뜻을 이야기하며 저항한다. (9) 왕후는 그가 신임하는 언청이를 두서너 번 형들에게 보냈다. 그리고 그 언청이는 그때마다 그에게 돈을 가져다 주었다. 언청이는 돈을 푸른보에 싸서 거지 보따리 모양으로 짊어지고 길을 걸었다. 그는 푸른 무명바지 저고리를 입었고 맨발에 집신을 걸쳤을 뿐이었다. 보따리를 지고 먼지 속을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그가 거액의 돈을 가지고 갔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고 다만 한 천한 백성이 보따리를 메고 지나간다고 밖에는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 그를 자세히 보았더라면 그가 짐진 부피치고는 유난히 땀을 흘리는 것이 의심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유심히 보는 사람은 없었다. 이런 거지 같은 사람은 매일 몇백 명이고 길을 가는 것이다. 그는 얼굴도 일반 서민과 다름이 없었다. 언청이인 것만이 달랐다. 간혹 그에게 주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의 입술이 이상하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는 이가 두 대 드러나 보이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언청이는 왕후에게 돈을 무사히 전달하였다. 왕후는 6달만 지나면 독립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석 달 동안의 군자금이 준비되었을 때 그것을 그의 천막 안에 땅속에 파묻고 거사할 날짜를 결정하여 그의 부하들에게 비밀리 명령을 내렸다. 그가 정한 날짜는 벼의 추수가 끝나고 북방에서 추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기 전에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잠자리에서 살그머니 빠져나와 여태까지 속해 있던 노장군의 마카를 떠났다. 그날 밤은 새벽까지 달이 없는 캄캄한 밤이었다. 그리고 새벽이 되었어야 겨우 가는 반달이 어두운 하늘에 걸린 것이 보일 뿐이었다. 이 어두운 밤중에 병사에서 뛰쳐나온 군졸들은 모두 100명가량이었다. 그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감쪽같이 일어나 침구를 말아서 등에 걸머쥐고 소총을 들었다. 자기 것만이 아니라 훔칠 수 있는 것이면 옆에 자는 남의 것도 집어가지고 나왔다. 병졸들이 잘 때에는 총을 깔고 자는 습관이었기 때문에 자는 사람이 깨어 총을 훔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총을 그렇게 깔고 자는 까닭은 총이 극히 귀중하고 또 비싼 값에 팔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도박을 해서 돈을 많이 잃거나 여러 달 동안 봉급이 안 나오거나 혹은 전쟁도 안 하고 약탈도 없어서 수입이 없을 때 총을 훔쳐 팔아먹었다. 뿐만 아니라 총은 먼 외국에서 사오는 것이라서 그것을 잃는다는 것은 병사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날 밤 탈출한 군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훔치려 했으나 모두가 경계하면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것 외에는 20자루 가량밖에는 훔쳐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것만 해도 20명의 병사가 느는 것과 같은 성공이었다. 이들 100명은 노장군 마카에서 가장 기운 세고 가장 우수한 군졸들이었다. 노장군이 거느리고 있는 부대에서 가장 용감하고 냉혹하고 또 전투에 경험이 있는 혈기왕성한 젊은이들 뿐이었다. 남방 사람은 적었고 거의가 깊숙한 내륙의 성에서 출생한 대담하고 용감하고 죽음을 겁내지 않는 장성들 뿐이었다. 그들은 왕후의 용맹스러운 풍모와 늘씬한 몸매에 평상시에는 말이 적다가도 갑작스레 노하고 맹렬한 기질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좋아했다. 노장군은 극히 비대해져서 두 사람이 몸을 부축하여 주지 않으면 말도 탈 수 없을 지경이었으므로 그들의 존경을 받지 못했고 그 대신 그들은 혈기왕성한 왕후를 더욱 따르게 된 것이다. 노장군에게는 왕후와 같이 그들의 피를 끓게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노장군을 버리고 새로운 영웅의 깃발 아래로 모인 것이다.
왕후가 내린 비밀 명령은 한밤중에 신호가 있거든 각각 총을 가지고 또 말이 있는 자는 말을 타고 집합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신호라는 것은 오른쪽 볼을 가볍게 3번 건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있을 때에는 곧 일어나서 탄약을 허리에 차고 총을 가지고 말이 있는 사람은 말을 타고 말이 없는 사람은 걸어서 병사에서 20리쯤 떨어진 산 가운데 얕은 계곡의 어떤 지점으로 집합하라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낡은 절간이 있었고 노만기가 있는 늙은이 한 사람만이 살고 있었다. 그 절간은 거의 폐허가 되어 비를 피하기도 어려울 지경이었으나 왕후는 그의 부하를 통제 있는 부대로서 훈련한 다음 그가 택하는 다른 곳으로 갈 때까지 임시로 여기에 수경할 작정이었다. 왕후는 미리 거기에 모든 준비를 해두었다. 며칠 전부터 그는 그가 신이 많은 언청이와 곰보 조카를 보내 술 몇 항아리와 닭을 여러 마리 사두었고 소도 3마리나 사서 두었었다. 이것들은 모두 그 주변에 있는 농가에서 사서 모은 것인데 어떤 군대들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징발했지만 왕후는 명예를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대금을 지불하고 샀던 것이다. 그는 언청이를 시켜서 값을 치르고 그것들을 사서 이 산골짜기의 절간에 끌고 와서 여기에 머물러 그것을 지키게 했던 것이다. 또 언청이는 큰 솥을 3개 사서 하나씩 머리에 이고 산골까지 옮겨서 절간에 깨진 벽돌들을 모아서 붓두막을 만들었다. 그리고 왕후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임시 수경지를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사들이게 하지 않았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노장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북쪽으로 이동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북쪽이라고 해도 큰 도해지 부근을 목적하지는 않았다. 그런 곳에는 정부군이 출몰하기 때문이었고 그들은 장차 군벌이 되려는 왕후의 부대 같은 것을 토벌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과 대적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 2가지를 다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근래에 와서 노장군의 노여움은 오래가지 않았고 따라서 추격군을 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정부군이라 해도 이제 여태까지의 왕조가 망해버리고 새로운 왕조는 아직 서지 않은 탓으로 각지에서 비적이 일어나고 군벌들은 서로 패권을 다투고 있는 판국이니 토벌당할 염려는 없다 해도 좋을 것이다. 캄캄한 그날 밤 왕후는 창백한 왕따 아들을 데리고 산중의 절간까지 왔다. 그는 이 옹졸하고 우울한 청년을 어떻게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곰보는 모험을 좋아하고 명령에도 기꺼이 복종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의 눈만 피해서 다니는 것이었다. 이날 밤에도 왕후가 그를 따르라고 호통을 치자 그 청년은 와들와들 떨면서 숙부의 뒤를 따라왔는데 왕후가 손에 든 횃불을 그의 얼굴에 비추니 청년은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왕후는 극히 경멸하는 어조로 소리질렀다. 너 진땀을 빼고 있는 거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이렇게 말한 왕후는 대답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청년은 비틀거리면서 그의 뒤를 따랐다. 산등에서 절간으로 가는 길이 갈라진다. 왕후는 그곳의 바위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청년을 먼저 절로 보내서 무엇이든 먹고 쉬라고 했다. 혼자 남은 왕후는 그곳에 앉아서 약속한 군졸들이 몇 사람이나 이 밤중에 그의 깃발 아래로 모여드는가 기다렸다. 얼마 후에 그들이 1~2사람씩 혹은 8씩 10씩 한 패가 되어서 모여들었다. 왕후는 그들을 볼 때마다 기뻐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리쳤다. 아, 자네 왔군 그래.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야. 그는 돌계단을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때마다 횃불을 휘 흔들고 그 불로 누가 왔는지 일일이 얼굴을 살폈다. 그러고는 그가 믿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보일 때는 크게 의기가 올라가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100명가량 모였다. 왕후는 그들을 쉬게 했다. 그리하여 얘기했던 군졸들이 전부 모인 다음에 그는 소를 잡으라고 명령했다. 닭과 돼지도 잡게 했다. 노장군의 급식이 험해서 오랫동안 고기에 굶주린 그들은 좋아라 하고 잡기 시작했다. 어떤 자는 솥에 불을 지피고 어떤 자는 물을 날라왔다. 그리고 소를 잡는 자는 껍질을 벗기고 고기를 썰었다.
그러나 당마는 털을 뽑은 다음 절간 근처에서 꺾은 나뭇가지에 꿰어들고 화롯불에 구웠다. 모든 준비가 된 다음에 음식은 절간 앞에 있는 석단 뒤에 차려졌다. 그 낡은 석단에는 돌틈 사이로 잡초가 돋아나고 있었다. 그 중앙에는 사람 키보다 큰 새로 만든 단지가 놓여 있었는데 장구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풍우에 삭아서 변해져 있었다. 이때엔 이미 산마루턱에서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 햇빛은 그들에게 비추었고 산중의 쌀쌀한 공기는 그들의 시장길을 돋우었다. 그들은 웃고 와글거리면서 김이 마구 오르는 음식 앞으로 모여들어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다. 새로운 수령 밑에서 희망의 날이 새로 동트고 있다고 생각한 그들은 모두 환희에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젊고 용감한 수령은 먹고 마실 것도 많고 계집도 많고 그 밖에 그들의 욕망을 만족시켜 줄 것이 얼마든지 있는 새로운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갈 것이라 생각하고 그들은 기뻐했다. 시장기가 가셨을 때 그들은 수랑아리 마개를 뽑고 서로 잔을 나누어 그득그득 부었다. 그리고 마시고 웃고 소리치며 이런 것 저런 것을 위해 건배했고 특히 그들의 새 수령을 위해서 모두들 축배를 올렸다. 허물어진 절간을 지키는 늙은이는 대밭 속에서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고 너무도 뜻밖의 일이라 몹시 당황했다. 그는 그들이 무슨 도깨비들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이 맛있게 먹고 마시고 또 지글지글 타는 고기를 뜯는 것을 보았을 때 입에서는 저절로 침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감히 얼굴을 내놓을 수는 없었다. 이 30년 동안 그는 혼자서 손바닥만한 땅을 갈아서 먹고 살고 있었으나 그동안 사람의 그림자도 보기 어렵고 이 고요한 산골짜기에 호련히 나타난 이들은 도깨비인지도 몰랐다. 이렇게 늙은이가 보고 있을 때 잔뜩 취하고 배부른 한 병졸이 뜯고 있던 소다리뼈를 하나 대밭에 내던졌다. 늙은이는 앙상한 팔을 내밀어 그것을 주워 대밭 속에서 더 깊이 숨어서 뜯고 빨고 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고기 맛을 잊어버려서 이상한 전율을 느꼈다. 머리가 흐릿하기는 했지만 고기를 먹는 것은 파괴라고 알고 있던 그는 다만 그 뼈를 빨고 핥기만 했다. 그들이 더 먹을 수 없을 만큼 만족하게 먹고 난 자리는 극히 어지러웠다. 그럴 때 왕후는 뷰호같이 일어서서 곁에 있는 큰 돌거북 위에 올라섰다. 그 돌거북은 석단 바로 위에 있는 커다란 노가주 나무 뿌리 위에 가로놓여 있었다. 옛날 유명했던 사람의 분묘를 표시하는 동시에 그의 덕망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큰 비석이 그 돌거북의 등 위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줄기차게 자라난 노가주 나무의 힘은 그 비석을 밀었고 마침내 그 비석을 넘어뜨렸던 것이다. 지금도 나무는 그대로 자랐으나 깨진 비석은 땅 위에 놓인 채 오랜 풍으로 말미암아 비무는 파손되고 말았다. 이 돌거북에 올라선 왕후는 그의 부하들을 한눈 아래 내려다보았다. 한 손에는 칼자루를 잡고 한 발은 돌거북의 대가리를 밟고 우뚝 서서 부하들을 내려다보았다. 늠름한 기세로 짙고 검은 두 눈썹을 내리뜨고 양눈에는 불꽃 같은 정열이 흐르고 있었다. 이렇게 부하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의 마음은 차차로 부풀어 올라 지금 당장 폭발하기라도 할 것 같았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들이 바로 내 부하들이다. 나를 따라오려고 맹세한 사람들이다. 이제 나에게는 때가 왔다. 여기서 그는 크게 입을 열었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는 고요한 그 일대의 숲과 절간의 방들을 뒤흔드는 것 같았다. 제군, 나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련다. 나는 제군과 같은 신분을 타고난 사람이다. 나의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고 나는 그 농민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농사를 짓는 것보다 다른 운명이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소년 시절에 집을 나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노장군 마카의 혁명군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제군, 처음에 나는 부패한 정부에 대해서 정의를 위해 싸워볼 것을 꿈꾸었다. 노장군은 정의를 위한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말했던 것이다. 그런데 장군은 너무도 쉽게 승리하였고 그 후 그는 제군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
나는 그 밑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제군, 그가 지휘하던 혁명전쟁은 이 사람이 꿈꾸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시대는 부패하고 있다. 모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 그것을 본 나는 하늘이 나에게 내린 사명을 느끼게 되었다. 노장군 밑에서 불안을 느끼고 일해 주고도 급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제군을 모으고 이 정예 부대를 이끌고 부패 없는 신천지를 우리들 자신의 손으로 이룩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 것이다. 부패하지 않은 지도자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을 나는 새삼스럽게 제군에게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지배층이 백성을 다스릴 때는 어진아버지가 자기의 자식들을 대하듯이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들의 학대와 압박에 울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일은 옛날부터 계속되고 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도 용감한 자들이 함께 결속해가지고 부유한 자들을 응징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도와준 일이 있다. 우리들도 그 정신을 본받아서 일어선 것이다. 용감한 제군들이여, 나는 제군에게 부르짖노니 내 뒤를 따르라. 우리는 모두 생사를 같이 할 것을 맹세하자. 그는 힘있는 목소리로 소리질렀고 불꽃 같은 그의 양눈은 석단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군졸들을 이리저리 쏘아보았다. 짙은 눈썹은 내려졌다가는 깃발처럼 펴지기도 하고 그의 표정은 혹은 비장하고 혹은 호탕해서 찰나마다 변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그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산이 떠나갈 듯이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맹세합니다. 우리 대장 만세, 만만세. 그중에 입산 놈이 새소리 같은 소리를 내어 말했다. 대장님의 검은 눈썹 봐라. 범 같구나. 과연 그 병졸의 말은 왕후를 형용한 적절한 말이었다. 억센 근육과 키 큰 몸이 미나라게 움직이는 것도 범을 닮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관골이 높고 이마가 넓으면서 턱은 작은 양 눈은 맹수처럼 쉴 새 없이 불타고 있었다. 그 위에는 굵고 짙은 눈썹이 있었다. 그 눈썹을 찌푸리려고 하면 그의 영롱한 눈은 두 동열 속에서 번쩍이는 것 같았고 그 눈썹을 한번 걷어 올리면 그 눈알은 갑자기 튀어나왔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달리는 범같이 금시에 청명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병졸이 한 말에 그들은 왁자하니 웃고는 다시금 일제히 소리쳤다. 그렇다. 그래. 검은 눈썹이 바로 범이다. 범이야. 대밭 속에 숨은 늙은이는 이 범범하고 되풀이하여 외치는 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어리벙벙했다. 이 산골짜기에 범이 나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는 그 범을 무엇보다도 무서워했다. 그래서 범이라는 고함 소리를 듣자 그는 대밭 속의 좌우를 힐끔힐끔 돌아보다가 그만 절간 뒤에 있는 초라한 자기 방으로 달아났다. 그곳은 그가 잠자는 보금자리였다. 방으로 들어간 그는 문에 굵직한 빗장을 지르고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리고 머리까지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누운 그는 부들부들 떨면서 흐느껴 울었다. 고기를 맛보지 말 것을 그랬다고 뉘우치는 것이었다. 왕후는 용이 주도한 점으로는 범을 닮았다. 그는 계획을 이제 겨우 실천에 옮기게 된 까닭에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술이 깰 때까지 자라고 명령한 다음 가장 영리하고 꾀가 많은 부하 셋을 선택해서 변장을 시켰다. 그 한 사람에게는 속옷을 벗고 누더기 옷을 입게 하고 얼굴에 흑칠과 검댕지를 하여 거지 노릇을 하게 했다. 그는 노장군의 병령이 있는 도시에 가까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비럭질을 하는 채 하며 노장군이 그들을 추격하느냐 않느냐를 정탐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이다. 다음 두 사람은 전당포에 가서 농부들의 옷과 저울과 광주리를 사서 채소 장수로 변장해가지고 병령이 있는 도시로 들어가서 돌아다니며 시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엿듣고 또 노장군이 정병을 잃었으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들 하는지 염탐해 오게 하였다. 왕후는 또한 그 근처의 지방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산마루에 언청이를 배치하여 그 매같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 지방 일대를 감시하게 했다. 그리고 만약에 어디서나 2~3명 이상의 사람들이 뭉쳐서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때를 놓치지 말고 대장에게 보고하라고 일렀다.
그들은 각기 자기가 받은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떠났다. 취해서 잠자던 부하들이 깨었을 때 왕후는 그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병력과 장비를 조사하였다. 인원, 소총의 수, 탄약, 군복, 군화 등등이 과연 원거리를 행군할 수 있는가를 조사하여 기록했다. 그는 그들이 열을 지어 한 사람씩 자기 면전을 지나가게 하였다. 그의 두 조카는 빼놓고 인원은 모두 108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혈기왕성한 젊은이들 뿐이고 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병자도 없었다. 눈병과 피부병 같은 것은 흔히들 있는 병이니 병으로 칠 수는 없었다. 그의 앞을 지나가는 병사들은 왕후가 종이 조각에 글을 쓰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랐다. 그들 중엔 간신히 글을 아는 사람은 2, 3인밖에 없었으며 왕후는 군인으로서 용맹할 뿐만 아니라 글을 쓸 수 있을 만큼 학문이 있다는 것을 안 그들은 왕후를 보고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이 났던 것이다. 병사들의 얼굴을 보고 있는 왕후도 그들의 감정의 움직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또 무기는 얼마나 있는가 보았다. 소총 122정, 탄약은 각자의 혁대에 가득 차 있었다. 탄약은 이 밖에도 많았다. 그는 노장군의 무기고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탄약을 18개짝이나 훔쳐내어 얹청이를 시켜서 한 개짝씩 이 절간까지 옮겨서 깨진 부처 뒤에 쌓아두게 했었다. 그 자리는 지붕이 다소 안전해서 비도 덜 세고 또 부처가 정면에 찢어진 문 사이로 들이치는 비도 막아주었기 때문이다. 군복에 대해서도 겨울 추위가 올 때까지 지금 입고 있는 것으로 충분했고 친구는 각자가 가지고 있었다. 왕후는 그가 가진 것에 대해 만족했다. 다음 사흘 동안 그들은 먹을 양식도 남아 있었다. 그는 사흘 동안에 북쪽의 세 지역으로 될수록 빨리 야간 행군을 시킬 예정이었다. 설령 그가 남쪽이 싫지 않더라도 다른 지방으로 진군하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것은 노장군이 이 지방을 점령한 지 10년이 넘도록 이 지방 주민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받고 농작물을 징발하여 자신의 향락을 일삼은 결과 민중이 가난할 대로 가난해져서 이 이상 더 그들에게 얻을 것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아무데고 왕후는 새 땅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 왕후는 이미 과중한 세금으로 착취당한 이 지방을 빼앗기 위해 노장군과 싸우기를 원치 않았다. 그의 계획은 서북으로 연하는 구릉지대가 있는 고향 가까운 지방으로 이동하여 그곳의 부하들을 주둔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러면 만약에 토벌을 당할 경우엔 더 험한 산악지대로 퇴각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산악지대는 험준하고 토착민이 사나워서 군대도 쉽사리 가까이 갈 수 없고 패전한 군벌들이 부득이한 경우에만 퇴각하여 화적이 되는 장소였다. 그러나 현재의 왕후는 퇴각이란 것을 생각지 않고 있었다. 그의 앞길은 구말리였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두려움 없이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자기 용맹을 천하에 떨치게 하려 했고 한없이 위대해지려는 의기에 불타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정보 수집과 보냈던 병사들이 돌아왔다. 그중에 한 병사가 말했다. 묵은 벌통에서 새 벌떼가 생겼다고 어디 가나 야단들입니다. 그리고 모두들 두려워하고 있어요. 한 떼거리에게 뜯기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판에 두 떼거리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요. 거지로 변장한 병사는 또 이렇게 보고했다. 저는 우리가 있던 병영 주위를 돌아다녔어요. 얼굴에 흑칠과 검댕지를 해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합디다. 구걸을 하면서 눈치를 봤는데 그 병력만은 이만저만한 소동이 아니에요. 노장군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명령을 했다가 또 취소했다가 밑도 끝도 없는 소리를 하기도 하고 잔뜩 화가 나서 얼굴이 퍼렇게 붓고 어쩔 줄을 몰라요. 저는 용기를 내어 가까이까지 가봤더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놈의 자식이 나를 배반할 줄은 몰랐지. 내 손발같이 믿고 있었단 말이야. 북쪽 내기는 우리 남쪽 내기보다 더 정직하다고 하지만 이 도둑놈을 좀 봐. 이놈이 내 눈앞에 있다면 당장에 꼬챙이에 꿰어버릴 테다. 그 망할 놈의 도둑새끼 같으니 이렇게 소리 지르고는 빨리 무장하고 우리를 추격하라고 명령해요. 여기서 말을 끊고 그는 싱글벙글 웃기 시작했다. 그는 농담을 잘하는 사나이였으며 왕후더러 범같다고 한 것도 바로 그였다.
그는 더욱더 높은 소리로 말했고 흑칠을 한 그의 얼굴은 웃고 있었다. 그렇지만 병사들은 하나도 꼼짝하는 자가 없어요. 그런 말을 들은 왕후는 얼굴에 무시무시한 미소를 띄웠다. 더 겁낼 필요가 없었다. 노장군의 부하는 1년 가까운 급료를 받지 못했다. 그래도 달아나지 않는 것은 놀고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 만약에 그들이 싸우러 가야 한다면 우선 묵은 급료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라 해도 노장군은 월급을 주지 못할 것을 왕후는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노장군은 하루 이틀만 지나면 그 분노도 식어져 버리고 말 것이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념하고 다시 주색에 마음이 쏠릴 것이다. 한편 그의 부하들은 여전히 양지 쪽에서 낮잠을 자고 식사 때면 깨어서 밥을 먹을 따름이었다. 왕후는 멀리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 다시 더 무서울 것은 없었다. 10. 사흘 동안 왕후는 부하들에게 배불리 마음껏 먹였다. 그들은 먹고 수랑아리에 밑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마셨다. 그들이 여러 달 만에 이렇게 많이 포식하고 또 잠도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나니 힘이 저절로 나고 사기가 드높아지고 온몸의 열정이 끓어오름을 느꼈다. 단연간 군대 생활을 해온 왕후는 군졸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었다. 힘은 세워도 무식하고 천한 이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 것인지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기분에 맞추어서 어떻게 그들을 이용할 것인가도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면서도 그들을 그의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부릴 줄도 알고 있었다. 그는 부하들의 기분이 좀 해이해져서 사소한 일 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말다툼을 하고 서로 으르렁대는 것을 보았다. 잠잘 때 남의 무릎팍을 베었다는 정도의 일에도 싸움을 하는 것이었다. 또 어떤 병졸들은 계집 생각을 하고 계집을 갈망하기를 시작했다. 그것을 본 왕후는 그들에게 한번 기합을 넣어주는 일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병졸들을 집합시키고 돌고북 위에 올라섰다. 그리고 팔짱을 끼고 외쳤다. 오늘 해가 서산해지면 우리들은 우리의 새 땅을 찾아서 행군을 시작한다. 그 전에 제군들은 생각해 보아라. 만약에 노장군 마카에 들어가서 편히 먹고 자고 하는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는 지금 곧 돌아가는 것이 좋다. 돌아간다고 해서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밤 나와 함께 행군을 시작한 후에 맹세를 저버리는 자는 한 칼에 베어버릴 테다. 마지막 말과 동시에 그는 검은 구름 속에 번쩍이는 긴 칼을 번개같이 뽑아들고 그들 앞에 내밀었다. 그들은 놀란 얼굴로 서로 쳐다보았다. 왕후는 흥분한 그대로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그럴 때 나이가 좀 많은 5사람가량의 병졸이 서로 눈치를 살피기도 하고 왕후의 손에서 움직이는 칼을 불안한 듯이 바라보기도 하다가 슬그머니 뒤로 빠져나갔다. 그들은 차츰차츰 멀리 산기슭으로 사라져버렸다. 왕후는 칼을 든 채로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다시 부르짖었다. 자, 더는 없느냐. 깊은 침묵이 계속됐다. 잠시 동안 모든 사람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러는 중에 대열 한 끝에서 슬그머니 허리를 굽히면서 달아나려는 자가 있었다. 그것은 왕따의 둘째 아들이었다. 그것을 본 왕후는 소리쳤다. 넌 안 돼, 이놈의 자식. 너는 내 아버지가 내게 맡긴 거야. 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리고 그는 칼을 칼집에 꽂으면서 조카에게 경멸조로 말했다. 너 같은 용렬한 자식의 피로 이 칼을 더럽히긴 아까워. 차라리 내 자식을 채찍질 하듯이 내가 때려주지. 왕따 아들은 여느 때와 같이 고개를 푹 숙이고 그의 앞에 와서 섰다. 왕후는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평상시와 같은 어조로 말했다. 자, 그럼 총 소재를 모두 깨끗이 하고 구두끈을 단단히 메고 오늘 밤부터 행군이다. 우리들이 북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 낮이면 자고 밤이면 걷는 거야. 또 군벌이 점령하고 있는 지방을 지나갈 때에는 거기서 장군 이름을 알려줄 테니 만약에 누가 묻거든 그 장군 부하가 데려간다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해가 지고 황혼이 깃들였을 때 산에서 내려왔다. 별들은 반짝였으나 아직 달은 뜨지 않았다.
모두 탄약의 혁대를 띠고 친구 꾸러미를 어깨에 지고 총을 메었다. 왕후는 인원수에서 남은 총은 그가 신임하는 부하들에게 가지게 했다. 잘 알지 못하는 부하들보다 총이 더 소중했다. 말을 가진 부하들은 고삐를 끌고 산 밑까지 걷게 했다. 산에서 다 내려와서 북으로 향하는 큰 한길까지 왔을 때 왕후는 발을 멈추고 그 힘찬 목소리로 다시금 호령했다. 내 명령이 없이는 한 사람도 도중에서 쉬어서는 안 된다. 날이 셀 무렵에 내가 정하는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오래 쉬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마을에 도착하면 마음대로 먹고 마셔도 좋다. 그 값은 내가 치를 테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말에 올라탔다. 그가 탄 말은 몽고산으로 골격이 억세고 곱슬거리는 붉은 털이 전신에 나 있고 매우 기운이 세고 피로를 모르는 말이었다. 오늘 밤과 같은 행군에는 없어서는 안 될 말이었다. 그는 그가 가진 많은 돈을 안장 양쪽 옆에 달았다. 그리고 나머지는 언청이와 그 밖에 신임할 수 있는 몇 사람의 부하들에게 나눠주어 가지고 가게 했다. 돈을 가지면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쉬우므로 설령 유혹을 받아 달아난다 할지라도 이렇게 갈라서 갖게 하면 큰 손해는 없을 것이다. 왕후가 탄 말은 날랬다. 그러나 걷고 있는 부하들을 생각해서 고삐를 당겨서 천천히 걷게 했다. 그의 양편에는 그의 두 조카가 그가 사준 나귀를 타고 있었다. 나귀는 다리가 짧아서 왕후가 탄 말이 빨리 걸으면 따라올 수가 없었다. 말을 탄 부하는 30여 명, 나머지는 도보였다. 왕후는 기마대를 두 패로 나누어서 한 패는 앞에 또 한 패는 뒤에 세우고 그 중간에 보병을 두었다. 그들은 적적한 어두운 밤길을 심리 또 심리 행진했다. 왕후가 명령하면 잠깐 쉬고 또 호령을 하면 행진을 시작했다. 그의 부하들은 모두가 튼튼하고 불평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대장인 왕후에게는 큰 희망을 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는 것이다. 왕후는 또한 부하들이 그를 믿고 복종하는 것이 기뻤다. 그들이 그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으면 그도 그들의 기대에 배반치 않을 것이며 그가 성공하는 날에는 이 거사에 처음부터 참가한 이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출세시켜 주리라고 결심했다. 마치 아이들이 자기네를 돌봐주는 사람을 의지하고 믿듯이 그의 마음 가운데는 부하에 대한 애착심이 솟아올랐다. 그는 남모르는 온정도 있는 사람으로서 부하들에 대한 친절한 마음으로 잔디가 많은 들판에 이르든가 또는 묘지 주변의 노가주 나무 숲에 다다르면 부하들에게 보다 더 오랫동안 휴식을 허락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20날 밤이나 계속해서 행군을 했다. 낮이면 왕후가 정한 마을에서 잤다. 그러나 어느 마을에 들어갈 때에도 반드시 왕후는 그 지방을 점령하고 있는 장군의 이름을 물어두었다. 그래서 누가 이 부대는 어느 소속이고 또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물어도 왕후는 술술 대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느 마을에서도 그들이 진군해 오는 것을 보면 마을 사람들은 크게 근심했다.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군대가 언제까지 마을에 머물러 있으려는지 또 어떤 식량을 요구하지나 않을지 또는 부녀를 겁탈하지나 않을지 하고 심히 불안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왕후는 지극히 고결한 이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부하들에 대한 규율이 엄격했다. 또 그는 여자에 대해서는 이상할 만큼 냉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자 생각을 많이 할 때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화적이 아니다. 또 나는 화적의 두목이 아니야. 나는 앞날의 큰 성공을 위해 그보다는 나은 길을 택하련다. 우리는 백성을 노력하거나 착취하지는 않고 그 대신 우리 군대의 실력과 정정당당한 방법으로서 대사를 성취할 작정이다. 그러므로 제군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돈을 주고 사라. 돈은 내가 줄 테니. 금료는 매달 반드시 지불할 것이다. 너희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여자가 아니거든 아예 손대지 말라. 그리고 그것도 정 참을 수 없을 때에 한해서 가라. 험한 병에 걸리면 큰일이다. 그러니 너무 값이 싼 여자는 화류병을 갖고 있다. 그런 여자는 피해야 해.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 중에서 유부녀라든가 처녀에게 손을 댔다가는 변명도 들을 필요 없이 즉각 죽여버릴 테다. 그가 말을 할 때 부하들은 깊이 명심해서 들었다.
짙은 눈썹 밑에 그의 두 눈은 유난히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대장이 친절할 때에는 친절하면서도 사람 하나 죽이는 것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해치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젊은 부하들은 그를 우러러보고 칭찬하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들은 영웅이라고 생각하며 소리쳤다. 옳소, 범, 눈썹 짙은 우리 범대장. 그리고 그들은 다시 행군을 계속했다. 왕후의 명령이 없이는 잠시도 발을 멈추지 않았다. 모두가 왕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였고 간혹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표면에 나타내지 않았다. 왕후가 고향 가까운 지역에 자리 잡으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가 완전히 독립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로부터 앞으로 받게 될 돈도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뿐더러 돈을 운반하는 데도 더 용이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운반 도중에 강도를 만나는 위험을 면하는 것만 해도 크게 마음 놓이는 일이었다. 더구나 갑자기 어떤 재난이 닥쳐오른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런 재난은 천운일련이 각오해야 하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부유하고 권세 있는 형들 집에 숨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의 형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향해서 일로 북방으로 행진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강행군을 십수야 계속해서 하룻밤만 더 가면 고향 도시의 성벽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왕후는 부하들의 걸음이 매우 느려진 데 대해 내심 화를 내고 있었다. 출발 명령을 내렸는데도 모두 발을 빨리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왕후의 귀엔 그들의 불평이 들려왔다. 젠장, 공명도 좋지만 이런 지독한 자식을 따라온 게 아무래도 잘못 생각이었나 봐. 하고 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말을 하는 자도 있었다. 먹을 것은 적다 하더라도 실컷 좀 잠이나 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걷기만 하다가는 아무래도 다리가 무릎까지 닳아버리겠어. 사실상 그들은 극도로 피로해 있었다. 이 수년 동안 노장군 밑에서 안이한 생활을 해와서 그런 생활에 젖어 있었고 강행군에 단련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왕후는 이런 무식한 인간들의 마음이 얼마나 쉬 변하는가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목적지에 거의 다 와서 불평을 하는 그들이 미웠다. 그는 북방에 와서 그가 즐기는 음식, 딱딱하게 구운 빵과 줄기와 굵은 마늘을 먹게 될 것이 기뻤으나 그의 부하들은 그런 음식에 익숙지 않은 것을 몰랐다. 그날 밤 그들이 행군하다가 처음으로 쉴 때 가장 신이 많은 언청이가 노가주 나무 밑에 있는 왕후의 곁에 와서 귓속말로 말했다. 대장님, 어디서든지 사흘가량 저 사람들을 좀 쉬게 하는 게 어때요? 그리고 수당도 조금 주도록 하세요. 그러나 왕후는 벌떡 일어서면서 소리를 질렀다. 낙오하려는 자식이 있거든 나에게 알려줘. 당장에 총살할 테다. 그러나 언청이는 그를 좀 멀리 이끌고 가서 달래듯이 말했다. 대장님,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하세요. 군대란 것은 마음이 애들과 한 가지예요. 조금이라도 고기가 있고 술이 있고 또 쉬면서 노름이라도 할 수 있는 희망이 눈앞에 보이면 그들은 대장이 생각 못할 만큼 힘이 나지요. 그들은 이렇게 단순하답니다. 쉬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금시에 원망도 하는 것이에요. 대장님같이 멀리 내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하루 앞의 일에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왕후를 달래는 동안 이 충실한 언청이는 휘영청 밝은 달빛을 받고 서 있었다. 그들이 행군을 시작할 때에는 조각달이었던 것이 지금은 둥근 달이 되어 있었다. 그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추악했다. 그러나 왕후는 여러 번 그를 겪어보아서 그가 성실하고 또 세상사에 눈치가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언청이로서 보지 않고 평범하고 선량한 그의 갈색 얼굴에 박힌 충실해 보이는 두 눈을 보았고 그의 말을 믿었다. 그러나 그의 경력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입을 봉했던 것이다. 지나치게 파고 물으면 다만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다. 저는 먼 곳에서 났어요. 하도 멀리 떨어진 곳이라서 그 지명을 말해도 어딘지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예쁜 아내를 가졌었는데 그 예쁜 아내는 그의 추악한 얼굴이 싫어서 따로 정부를 두었다.
그 두 남녀가 한 자리에 있는 것을 발견한 그는 두 사람을 모두 죽이고 고향을 떠났다는 것이다. 이 소문이 정말인지는 아무도 모르나 그가 왕후를 만나서 첫눈에 그에게 애착을 느끼게 된 것은 왕후가 용맹스럽고도 아름답게 생긴 청년이라는 것은 사실이었다. 이 못생긴 가엾은 언청이에게는 왕후 같은 아름다운 청년은 하나의 놀라움이었던 것이다. 왕후도 그에게 애착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언청이는 이익이라든가 지위의 욕심을 내어 그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직 왕후의 곁에 있는 것밖에는 아무런 보수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왕후는 다른 누구보다도 그를 신임했다. 그리고 그의 충실함을 믿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다. 이때도 그의 의견이 옳다고 인정하고 부하들이 지쳐서 말없이 다리를 뻗고 쉬고 있는 노가주 나무 밑으로 가서 평상시보다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제군, 우리는 내 고향 도시에 가까워졌다. 내가 난 마을은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있다. 나는 이 근처에 지리는 소상히 안다. 이렇게 고된 강행군을 계속해도 제군들은 용감히 견디었다. 지금에야 그 수고를 갚을 수 있게 되었다. 내 고향 마을로 인솔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태어난 집이 있는 마을에는 들어가지 않을 테다. 그것은 내가 그 마을에 사는 내 일가 사람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소를 사서 잡고 돼지도 잡고 오리와 거위도 잡아서 제군들이 마음껏 먹게 할 작정이다. 물론 술도 있다. 맑은 술이고 또 빨리 취할 수 있는 술이다. 그리고 각자에게 은전 3입씩 특별수당으로 지불해 줄 테다. 그러자 부하들은 일제히 환성을 질렀다. 그들은 웃고 짓거리면서 일어나서 총을 메고 진군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날 밤 안으로 그들은 왕후의 형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지나 왕후가 태어난 그 마을에 도착했다. 왕후는 그들을 이끌고 그 마을을 지나 4채의 다른 집을 택하여 분숙시켰다. 그러나 그는 군벌이 흔히 그러듯이 마을 사람들에게 강제로 숙소를 청하지는 않았다. 뒷집에서 아침 연기가 나기 시작할 무렵에 그는 먼저 그네 마을에 동장을 한 사람씩 찾아 모아놓고 공손한 태도로 청하였다. 비용은 전부 내가 치르겠습니다. 내 부하들은 결코 창녀가 아니면 부녀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25사람만 재워주시오. 이렇게 은근한 태도로 청해도 동네 연장자들은 난처한 표정이었다. 군벌들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도 실제로 돈을 내고 간 일이 없는 까닭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왕후의 눈치를 살피고 수염을 만지작거리면서 그들끼리 낮은 말로 의논을 하더니 왕후를 향해 그것이 사실이라면 약간의 계약금을 낼 수 없겠느냐고 주저하면서 청했다. 모두가 고향 사람인 까닭에 왕후는 서슴지 않고 돈을 내어주었다. 내 동장에게 계약금을 나누어 주고 부하들이 각기 정한 마을로 가기 전에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타일렀다. 이 고장은 내가 태어난 땅이고 여기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내 아버지의 친구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제군을 보고 나를 판단할 것이다. 말을 할 땐 공손히 하고 무엇이든 돈을 안 주고 빼앗으면 안 된다. 만약에 창녀가 아닌 여자를 눈독 들였다가는 당장에 죽여버릴 테다. 그의 맹렬한 성질을 아는 부하들은 결코 명령을 어기지 않겠다고 소리 높여 맹세했다. 그리고 만약 명령을 어길 것 같으면 그것은 사람의 새끼가 아니라고 다짐을 두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숙소를 정하고 식사 준비가 되었을 때 왕후는 다시금 마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치루어 그들이 찌푸렸던 얼굴이 펴지고 미소가 떠오르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두 조카를 향해 거칠면서도 유쾌한 어조로 말했다. 실상 그는 고향에 돌아온 것이 기뻤다. 이것 봐, 너희들 아버지들이 너희를 보면 좋아할 것이다. 곧 전쟁이 벌어질 테니 모두에게 1회씩 휴가를 준다. 그리고 그는 말머리를 나무로 돌렸다. 도중에 이와 가사는 토벽집 곁을 지났으나 일부러 가까이 가지 않았다. 두 조카는 나귀를 타고 뒤를 따랐다. 이윽고 그들은 성안을 향해 가서 오래간만에 다시금 성문을 통과하여 그들의 집으로 갔다. 왕따의 둘째 아들의 창백한 얼굴에는 이 몇 달 동안 처음 보는 기쁜 빛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는 한시 앞이 자기 집에 다다르려고 나귀의 채찍질을 했다.
10일. 이래 동안 왕후는 성내에 있는 형들의 집에 머물렀다. 그동안 그의 형들은 그에게 잘 먹이고 기빈으로 대접했다. 그중 나흘 동안은 왕따 집에서 지냈는데 왕따는 동생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그러나 왕따는 자신이 즐기는 것을 동생에게 대접할 것밖에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에 밤마다 그를 기생들과 검은고쟁이들이 있는 찻집으로 데리고 갔고 또 노름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나 왕후의 눈에는 왕따는 동생을 즐겁게 해준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처럼 보였다. 왕후는 보통 사람과는 달라서 가령 좋은 음식이 있어도 주림을 채울 정도밖에 먹지 않았다. 곧 젓가락을 놓고 남들이 먹을 동안 말없이 앉아 기다리는 것이었다. 술도 마실 만큼만 마시면 더는 마시려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연회에서 좋아라고 소같이 먹고 말같이 마시고는 진땀을 빼며 두루마기를 벗고 저고리까지 벗는 사람도 있었고 어찌나 먹기를 좋아하든지 여태까지 먹은 것을 나가서 토해버리고는 다시 돌아와 먹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자리에서도 왕후는 결코 먹을 것에 유혹되지 않았다. 더할 나위 없이 맛있는 고깃국이라든가 희귀하고 잡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값비싼 물뱀고기라고 해서 탐내 먹지 않았고 또 과자도 탐내지 않았고 과일이라든가 사탕에 절인 연밥이라든가 꿀 같은 음식은 보통 사람이면 아무리 배부른 다음이라도 먹는데 그는 그런 음식도 탐내지 않았다. 그는 맏형과 같이 찻집에 갔어도 남들같이 노름을 하거나 기생과 희롱하지도 않았다. 어디까지나 근엄한 얼굴을 하고 꿋꿋이 앉아 있었는데 그가 허리에 차고 있는 긴 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떼어놓지 않았다. 그리고 검은 수정같이 광채나는 두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불쾌한 눈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즐거워하는 눈치도 아니었다. 그리고 아무리 얼굴이 아름답고 노래를 잘하는 기생들에게도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의 뛰어난 풍채와 알 수 없는 힘에 은근히 마음이 끌려 그의 손등에 섬세한 손을 얹어 보기도 하고 시루머린 달콤한 추파를 던져 갖은 아양을 다 떠는 기생이 두서넛 있었으나 그는 그녀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는 요지부동한 태도로 입모습도 여전히 무뚝뚝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한결같이 바라보고 간혹 그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말은 이 아름다운 여자들에게는 귀에 익숙하지 않은 퉁명스러운 소리뿐이었다. 그따위 노래는 얹히새가 깍깍 우는 소리 같아. 짙은 화장을 하고 깍쟁이처럼 생긴 예쁜 기생이 그에게 생각이 있다는 듯이 열렬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꽥 소리를 질렀다. 난 이런 것엔 정말 실증이 나.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바깥으로 나와버렸다. 한창 재미가 날 무렵이라 왕따는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었지만 하는 수 없이 동생을 따라 일어섰다. 사실 왕후의 그 듬직하고 말이 적은 점은 그의 어머니 성격을 닮았기 때문이다. 필요 없는 말은 결코 하지 않았다. 그 대신 한번 입을 열게 되면 조금도 거리낌 없이 쏘아붙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를 지켜보던 사람은 그의 입술이 움직이기만 해도 가슴이 선뜻해지는 것이었다. 어느 날 왕따의 아내가 그녀의 둘째 아들에 관해 왕후로부터 한두 마디 좋은 이야기를 들으러 왔을 때에도 왕후는 역시 거리낌 없이 바른 말을 했다. 그때는 오후였는데 왕후는 차를 마시고 왕따는 작은 탁자 곁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방에 그녀가 들어왔다. 그녀는 여느 때와 같이 숙녀다운 티를 내는 발걸음으로 들어와 정숙하게 시선을 내리깔고 깍듯이 절을 했다. 그리고 웃는 얼굴을 지으면서도 남자들을 정면으로 보지는 않았다. 아내가 들어오는 것을 본 왕따는 황급히 얼굴을 한번 쓰다듬고 여태까지 백납으로 만든 주전자에서 따라 마시던 뜨거운 술 대신에 차를 따랐다. 조그만 발을 대똑거리며 들어온 왕따의 아내는 수심에 찬 얼굴로 그녀가 당연히 앉을 자리보다 한층 낮은 자리에 앉았다. 왕후는 일어서서 윗자리를 그녀에게 권했으나 그녀는 연약하고 정숙한 말로 사양했다. 최근에 그녀는 성이 날 때나 또 무슨 생각에 잠겨서 자기 자신을 잊을 때 외에는 언제나 그런 음성을 내는 것이었다. 아니에요. 나는 내 자리를 알아요. 난 약하고 보잘것없는 여자예요.
만약 내가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저 양반이 나보다 훌륭하고 잘난 여자를 몇이라도 데려다가 나를 깨우쳐 주어요. 이렇게 비꼬아 말하면서 그녀는 곁눈으로 왕따를 보았다. 왕따는 갑자기 땀을 빼며 힘없는 어조로 말했다. 언제 내가? 그리고 그는 그가 최근에 아내의 귀에 들어가서는 안 될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나 않았나 하고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았다. 지난날 밤 어떤 연애 자리에서 좋아했던 젊은 기생을 몇 번 찾아다니고 그 후 얼마씩 돈까지 주고 있는 사실이 생각났다. 근간에 그는 그 여자에게 돈을 내주어 성안에 따로 살림을 시킬 예정이었다. 남자들은 새 여자를 집안에 들이면 풍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여자에게 적어도 한동안만이라도 그렇게 살림을 시킨다. 그러나 그 기생에게는 욕심꾸러기 어머니가 있어서 여간한 돈을 주지 않고는 딸을 내놓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직 그 일은 실현을 못 보고 있는 터였다. 아직 실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의 귀에 들어갔을 리 없다고 생각되어 안심하고 그는 그의 옷소매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아내에게 시선을 돌려 차만 후룩후룩 마셨다. 그러나 왕따 부인은 지금은 남편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지 그가 중얼거린 소리엔 아랑곳 없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한간 여자의 몸이지만 그래도 시동생이 우리 둘째 놈을 위해 애쓰는 것을 고맙게 생각할 줄은 알아요. 설령 나 같은 여자가 고맙다고 했댔자 시동생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는 내 도리를 다해야 마음이 놓이겠기에 염치불고하고 이 방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부인은 또다시 남편을 힐끔 곁눈질로 쏘아보았다. 왕따는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어색한 듯이 아내를 잠깐 보았다. 아내가 또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그는 얼굴에 또 땀이 배는 것이었다. 너무 비둔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그는 땀을 잘 흘렸다. 그의 아내는 말을 다시 이었다. 정말 고마워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는 그 아이만이 시동생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이예요. 그 아이는 인정이 많고 재주도 제일이에요. 누구나 자식에게는 소경이라고 하지만 시동생에게 맡긴 우리 아이는 정말 제일 나은 애예요. 왕후는 의자에 앉아서 형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는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버릇이 있었다. 그러나 귀담아 듣고 있는지 어떤지는 그가 입을 열어 대답을 할 때까지 알 길이 없었다. 그는 형수의 말이 끝나자 곧 무뚝뚝한 어조로 사정없이 쏘아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형님과 형수님께 대단히 미안합니다. 나는 그의 같이 겁많고 약한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간은 닭의 간보다도 크지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큰아이를 보내주었더라면 나았을 겁니다. 큰아이는 좀 사내다운 데가 있어서 내가 훈련만 시키면 쓸모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둘째 놈은 매일같이 울기만 하니 마치 물이 새는 바가지를 들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 애는 전혀 소질이 없으니 훈련시킬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 어디 사람을 만들겠습니까? 아무튼 난 두 조카에게 실망했어요. 형님 아이는 약질이고 겉보고 눈물 바가지고 작은 형님 아이는 약질은 아니나 주책이 없어서 무엇에든지 웃기를 좋아하니 말하자면 광대지요. 광대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지 난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아이가 있었으면 싶은데 없으니까 딱한 노릇이에요. 이런 말을 들은 왕따 아내가 뭐라고 했을 것인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왕따는 벌벌 떨고 있었다. 그의 아내에게 대해 여태까지 이렇게 대담하고 솔직하게 말한 사람은 없었던 것이다. 그의 아내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다. 무슨 날카로운 대꾸가 나올 듯이 입술이 약간 움직였다. 그러나 그녀의 말이 떨어지기 전에 휘장 뒤에서 엿듣고 있던 그녀의 큰아들이 갑자기 뛰어나와 소리쳤다. 어머니, 날 보내주세요. 난 가고 싶어요. 거기에 선 사나이는 열렬한 청춘의 정열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번개같이 좌우를 한번 둘러보았다. 그는 공작의 날갯빛을 띤 화려한 푸른 옷을 입고 있었다. 그것은 부잣집 자제들이 즐겨 입는 옷이었다. 구두는 외국제 가죽 구두였고 손에는 푸른 보석 반지가 끼어 있었고 머리는 최신 유행으로 길게 깎아 향기 좋은 기름으로 뒤로 곱게 빗어 넘기고 있었다.
노동을 하거나 햇볕에 살을 태울 필요가 없는 부호들의 자식들은 모두 그렇게 새하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손은 여자 손같이 고왔다. 그러나 백면의 미청년이면서도 그 풍모에는 어딘지 억센 기상이 보였다. 특히 눈은 맑고 날카로웠다. 성내의 부호자제들 가운데서 태만한 것이 풍조였지만 그런 것을 잊고 자기 일에 열중해 있을 때에는 결코 태만하지가 않았다. 그는 지금처럼 어떤 욕망에 불탈 때에는 대장부의 용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소리 질렀다. 무엇이 어째? 그런 정신없는 소리를 누가 한다는 거야? 너는 장남으로 이 집 가문을 이어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너를 전쟁에 내보낸단 말이냐? 전쟁에 나가면 죽기 쉬운 거야. 우리는 너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주지 않았니? 이 성내에 좋은 학교엔 안 보낸 데가 없고 가정교사까지 두고서 공부를 시키지 않았니? 남방의 대학을 보내지 않은 것은 내가 너무 귀해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너를 전쟁에 보낼 수가 있단 말이냐? 왕따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앉아 있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날카로운 소리로 말했다. 여보, 이 무거운 짐을 내게만 맡긴단 말이오. 왕따는 아들을 향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내 어머니 말이 옳다. 내 어머니 말은 언제나 옳은 거야. 그렇게 위태로운 곳에 너를 보낼 순 없어. 그의 장남은 나이가 19이나 되었으나 어린아이처럼 발을 구르고 울부짖고 야단법석을 하다가 문으로 달려가서 문에 머리를 부딪히며 소리쳤다.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면 난 그냥 독약을 먹고 죽어버릴 테예요. 그 말을 듣자 왕따 부부는 크게 당황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부인은 큰 소리로 장남의 시중을 드는 하인을 불렀다. 하인은 깜짝 놀라 달려왔다. 부인은 그에게 분부했다. 이 애를 어디로 데리고 가서 놀게 해줘. 이 애의 속이 좀 가라앉고 마음을 돌리도록 해줘야겠어. 왕따는 때를 놓치지 않고 허리춤에서 은전을 한 줌 꺼내 장남에게 쥐어주면서 말했다. 얘야, 이걸 가지고 가서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사도록 하렴. 노름을 하든 무얼 하든 내 마음대로 해. 장남은 처음엔 그런 수단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듯이 주는 돈을 받지 않으려 했으나 그 성질을 잘 어루만질 줄 아는 하인이 그를 달랬기 때문에 잠시 후에 못 이기는 채 돈을 받아들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저씨를 따라 전쟁에 나가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하인에게 이끌려 나갔다. 이 소란을 그친 다음에 부인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땅이 꺼질 듯이 한숨을 짓고 허덕이는 목소리로 왕후에게 말했다. 저 애는 언제나 저렇게 고집을 부리니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요. 둘째보다 어찌나 힘이 드는지. 왕후는 아무 표정도 없이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고집이라도 의지가 있는 놈은 의지가 없는 놈보다 가르치기 쉬운 것입니다. 그 애를 내게 맡겨주시면 내가 가르쳐서 사람을 만들 수 있겠어요.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응석을 부리는 것입니다. 부인은 더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기 아들의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듣고도 이 자리에 더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숙녀다운 티를 내면서 약간 고개를 숙였다. 당신들끼리 하실 이야기가 많을 테니까.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방에서 나갔다. 왕후는 맏형을 침울하고 민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볼 뿐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왕따는 다시 술잔을 들었으나 처음같이 당기지는 않는 모양이었다. 그의 살찐 얼굴은 오히려 슬픈 표정이었다. 마침내 그는 겨우 한숨을 내쉬고 평소보다 더 깊은 생각에 잠긴 어조로 말했다. 나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이 있어. 그것은 여자들이란 젊을 때엔 얌전하고 모든 일에 남자에게 잘 순종하는데 어쩐지 나이만 먹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잔소리가 많고 귀찮아서 못 견디겠어. 사실 도리를 전혀 모르는 데는 딱해. 때때로 나는 계집들을 멀리하리라 맹세하지. 두 번째 계집은 첫 번째 것을 본받게 될 테니 말이야. 계집이란 다 그런 것이니까. 그리고 그는 동생이 부러운 생각이 난 모양이었다. 그의 눈시울은 곧 울듯한 아이들의 눈과 같았다. 그의 말은 서글펐다. 너는 운이 좋아. 어쨌든 나보다 운이 좋단 말이야. 너는 계집에게 매여 있지 않고 땅에도 매여 있지 않으니까.
난 이중으로 매여 있단 말이다. 나는 아버지가 남긴 그놈의 땅에 매여 있어. 소작인이란 전부 도둑놈들이야. 지주라면 아무리 정당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그네들은 한결같이 대항한단 말이야. 그리고 내 토지 관리인을 좀 봐. 토지 관리인 치고 정직한 사람이 있다는 말은 나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 그는 두꺼운 입술을 오므리면서 다시금 탄식을 하고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넌 운이 좋아. 너는 땅도 안 가지고 계집에게도 매여 있지 않으니까 말이다. 왕후는 형을 몹시 경멸하는 태도로 대꾸했다. 난 계집이란 것을 전혀 몰라요. 그는 나흘이 지나 왕월의 집으로 옮아가게 된 것이 속 시원했다. 둘째 형의 집으로 옮아온 왕후는 이 집의 분위기가 맏형집의 분위기와 사뭇 다른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도 아이들이 싸우고 울고 했지만 집안엔 명랑한 기분이 충만했다. 그리고 그 시끄러운 것도 명랑한 것도 시골 출신의 왕월의 아내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었다. 혈색 좋은 그녀는 말이 많고 시끄러웠다. 그녀는 말소리가 높아서 입만 벌리면 온 집안이 들썩했다. 그리고 그녀는 하루에도 20번씩 화를 내고 소매를 팔꿈치까지 둘둘 걷어 올리고는 싸움하는 아이들의 머리채를 잡아쥐고 박치기를 시키기도 하고 뺨을 치기도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함소리와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판이었다. 또 종들도 그녀에 못지 않을 만큼 모두 목소리가 높았다. 그녀는 이렇게 상스러웠으나 그래도 무척 아이들을 사랑했다. 아이들이 곁을 지나가며 얼싸안고 볼을 비빌 때도 있었다. 또 그녀는 돈을 지독히 아꼈으나 아이들에게는 돈을 잘 주었다. 아이들이 삿단값을 달라든가 지나가는 상인으로부터 단팥죽을 한 그릇 사 먹겠다든가 설탕에 절인 아가위 열매라든가 그 밖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사 먹기 위해 푼돈을 졸라대면 그녀는 반드시 품속에서 한 푼 꺼내 주는 것이었다. 이런 시끄럽고도 명랑한 가운데서 왕월은 침착하고 조용한 태도로 아무 거침없이 장사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그의 가족 모두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었고 또 그들 부부는 화목하게 지냈다. 수년 이래 처음으로 왕후는 잠시 동안이나마 공명을 세우려는 그의 계획에서 손을 떼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마을에서 마음껏 먹고 휴양하고 있는 동안 그는 형의 집에서 지냈던 것이며 이 둘째 형 집에는 그의 비위에 맞는 데가 있었다. 그리고 맏형의 둘째 아들이 소심하고 겉보인 반면에 이 집 아들인 곰보놈이 어찌나 명랑하고 웃고만 있는 이유도 잘 알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는 둘째 형과 형수 사이의 화목을 느낄 수 있었고 아이들도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자주 씻겨주지도 않고 또 종들도 낮엔 밥을 먹이고 밤엔 재워주는 것밖에는 시중을 들지 않아도 잘들 떠들고 놀았다. 왕후는 집안이 뒤집힐 듯이 떠들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야릇한 감정이 솟아났다. 그 중에서도 제일 왕후의 눈을 끄는 것은 5살이 되는 토실토실하게 잘생긴 사내였다. 그는 어쩐지 그 아이가 탐이 났다. 그러나 그가 조금 주저하다가 그 애에게 손을 내밀어 잔돈을 주려고 하면 아이는 갑자기 새침해지면서 손가락을 입에 물고 엄하게 생긴 왕후의 얼굴을 살피다간 그만 고개를 저으며 달아나 버렸다. 왕후는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이 웃었으나 내심으로는 자기의 호의를 어른으로부터 거절당하기나 한 것처럼 무안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왕후는 이 일해 동안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아무 하는 일 없이 날을 보내는 것은 그로서는 근년에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로 사색에 잠길 수 있었다. 두 형들 집에 와글거리는 아이들을 볼 때 그는 새삼스럽게 자신의 아이가 없는 것이 아쉽게 생각되었다. 그는 이것저것 생각했다.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머리를 썼다. 여태까지 아낙네라든가 젊은 여종들이 분주히 다니는 집안에서 오래 있어 보지 않은 그는 날씬한 여종들이 일하고 있는 뒷모양을 바라볼 것 같으면 이상하게 감미로운 느낌을 받는 것이었다. 그는 그가 소년 시절에 이화가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있던 것을 회상했다. 그러나 뒤에서 본 여종이 이 편을 향했을 때의 얼굴을 보고는 그만 옛 꿈이 깨어졌다. 그는 소년 시절의 사랑의 정열이 가슴에 넘치는 것을 억제한 일이 있었다.
그 때문에 그는 어떤 여자든지 여자의 얼굴만 보면 그만 감정이 가셔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여자에게서 눈을 멀리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나를 보내고 있으니 분명치는 않으나 그래도 어딘지 마음이 약간 동요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연영에게 인사를 하러 가리라 생각했다. 소년 시절에 그가 가장 이화를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연영의 거처에서였기 때문에 그 그리운 방과 뜰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은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우선 종을 보내어 찾아가겠다는 뜻을 통해놓고 연영의 거처를 찾아갔다. 연영은 다른 집의 같은 연배의 부인들과 함께 마작을 하고 있다가 일어서며 그를 맞아들였다. 그렇지만 그는 오랫동안 앉아 있으려고 하지 않았다. 방 안을 한참 둘러보고는 차라리 안 왔더라면 하는 생각이 났다. 마음이 더욱 흔들릴 뿐이어서 그는 곧 나와버리려고 일어섰다. 그러나 연영은 그가 무엇 때문에 그런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했다. 왜 간단 말이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강조림이라든가 단연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맛있는 것을 준비해놨는데 난 늙고 뚱뚱해졌어도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잊어버리지 않았어. 연영은 자기의 손을 왕후의 팔에 얹고 싱글벙글 뜻있는 웃음을 지었다. 왕후는 갑자기 그녀가 싫어져서 벼랑간 무뚝뚝해지며 그녀에게 얼른 인사를 하고 나와버렸다. 그러나 중간뜰을 몇 개나 지나서 나오는 동안 그의 뒤에는 마작을 하는 늙은 부인네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오는 동안에도 그는 지나간 옛일의 추억으로 마음이 설레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용기를 돋우기 위해 자기는 이런 곳의 생활과는 인연이 먼 것이며 어서 자신의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고 스스로 격려했다. 아버지의 속면은 아들로서 당연한 의무이고 또 전쟁이라는 모험을 하러 떠나는 만큼 특히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일이었고 그것이 끝나면 일각이라도 빨리 이 집을 떠나서 정도에 오를 결심이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 즉 엿새째 되던 날 아침 그는 왕얼에게 말했다. 형님, 지금부터 아버지 무덤에 성묘하고 오겠습니다. 분양만 하고 돌아오겠어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곧 떠나야지요. 앞으로 갈 길이 험한데 부하들이 게을러지고 유약해지면 큰일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군자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그러자 왕얼은 말했다. 글쎄, 별로 없는데 우리가 합의한 대로 일정한 금액을 매달 보내주지. 그러나 왕후는 초조한 듯이 소리 질렀다. 꾼 것은 장차 반드시 갚겠어요. 그 점은 안심하십시오. 난 지금 성묘하고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것이니 두 조카 아이들에게 떠날 준비를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은 과식하거나 과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나온 그는 맏형의 둘째 아들은 데리고 가지 않았으면 싶었다. 그러나 왕얼의 아들만 데리고 가면 맏형이 질투할 것이므로 거절하기도 곤란했다. 그는 가게에서 향을 사가지고 아버지 묘지로 향했다. 왕릉과 왕후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면서도 왕릉의 생전에 그 사이가 멀었다. 왕후는 그의 아버지가 그더러 농사를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불만스러운 소년 시절을 보냈고 또 그는 땅을 싫어하면서 자랐던 것이다. 그가 자기 집인 그 토벽집으로 가는 지금 중호의 감정이 더욱 가슴에 복받쳐 올랐다. 그것은 그가 자라난 집이었지만 그 시절에 그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었고 언제나 이 집에서 해방이 될지 희망조차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지금 그 가까이 가지 않고 일부러 돌아서 숲속을 지나 그다지 높지 않은 둔덕 위에 있는 묘지 가까이 갔다. 빠른 걸음으로 가까이 갔을 때 묘지에서 가느다란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을 들은 그는 누가 울고 있나 하고 이상하게 여겼다. 연영은 마작을 하고 있으므로 그녀는 아닐 것이다. 그는 발소리를 죽여 성큼성큼 걸어가서 나무 사이에서 엿보았다. 그 순간 그는 그의 평생에서 가장 이상스러운 광경을 보았다. 거기에는 이화가 그의 아버지의 묘에 얼굴을 비비며 울고 있었다. 이화는 여자들이 하는 버릇을 따라 잔디 위에 웅크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다. 근처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하염없이 언제까지나 울고 있었다.
거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엔 천치가 빨간 헝겊을 만지작거리며 놀고 있었다. 그의 누이인 것이다. 이 몇 해 만나지 못한 동안 천치의 머리털은 회색으로 변했고 가을 햇볕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쪼그라들어 있었다. 빨간 헝겊을 접고 또 접고 하며 그것이 햇빛에 반짝이는 것이 신기해서 희죽희죽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 작은 곱사등이가 천치의 옷자락을 꼭 잡아쥐고 있었다. 아이들이란 그가 좋아하는 사람이 시키는 일이면 열심히 시키는 대로 하는 법이지만 이 곱사등이도 지금 그러했다. 그리고 얼굴은 이화가 울고 있는 편을 향하고 있었는데 입술을 악물고 울음을 참고 있었다. 이화가 우는 것이 슬퍼서였다. 너무도 뜻밖의 광경이라 왕후는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이화가 나지막한 소리로 애통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는 폐부를 뚫고 나오는 듯하여 그는 그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돌연 그는 아버지에 대한 옛 분노가 다시금 가슴에 치밀었다. 그는 홧김에 들고 왔던 향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발길을 획 돌려 걸음을 재촉했다. 빨리 걷는 그의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는 밭돌길을 따라서 빨리 걸었다. 그의 머리에는 이곳에서 그리고 이화에게서 일각이라도 빨리 떠나 그가 품고 있는 야망의 길로 돌진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내리쬐는 가을 햇볕을 받으면서 달아나듯이 걸었다. 맑게 갠 하늘 아래 논밭들이 아름답게 펼쳐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그런 것은 보이지 않았고 아름다운 풍경도 마음을 끌 수는 없었다. 새벽녘에 일어난 왕후는 붉은 말에 올라탔다. 아침 공기는 쌀쌀했다. 말은 힘이 나서 어서 가자는 듯이 소리를 치며 수없이 발짓을 했다. 자갈길에 말발굽 소리가 요란했다. 아침밥을 잔뜩 먹은 곰보는 나귀를 타고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왕따의 둘째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큰 대문 앞까지 돌아갔다. 바로 그때 한 청지기가 문 밖으로 뛰어나오면서 소리쳤다. 아, 이런 변이 있나. 이 집에 망조가 들었네. 왕후는 참다 못해 저쪽으로 달아나는 청지기에게 소리를 질렀다. 무슨 망조란 말이냐. 이렇게 해가 높도록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망조란 말이냐. 그러나 청지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신없이 달아났다. 그의 뒤에 욕설을 퍼부은 왕후는 이번엔 곰보를 돌아보고 소리쳤다. 망할 자식 같으니 내 형은 내겐 짐덩어리란 말이다. 짐덩어리 외엔 아무것도 아니야. 곰보, 너 그놈한테 가서 곧 나오지 않으면 두고 간다고 그래라. 곰보는 나귀에서 미끄러지듯이 내려서 대문 안으로 달려갔다. 왕후도 천천히 말에서 내려 대문으로 가서 고삐를 문지기에게 맡겼다. 그러나 문 안에 한 발도 들여놓기 전에 곰보가 달려왔다. 성벽을 한 바퀴 돌기나 한 것처럼 헐떡이고 얼굴이 유령처럼 파랗게 질려 있었다. 형님은 다시는 안 와요. 목매어 죽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원숭이 자식 같으니. 하고 소리 지르며 왕후는 맏형의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안에서는 말할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나 있었다. 중간쯤에는 많은 남녀 하인들이 모여서 웅성거렸다. 그렇게 떠드는 중에서 여자의 울부짖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왕따 아내의 소리였다. 왕후가 그들을 제치고 들어가니 그 한가운데 왕따가 있었다. 비대한 얼굴이 오래 묵은 누런빛으로 되어 있었고 온통 눈물에 젖어 있었다. 그는 축 늘어진 둘째 아들의 시체를 두 팔에 안고 있었다. 맑은 아침 햇볕이 그 차디찬 얼굴에 내리비치고 있었다. 그는 형과 같이 자는 방에 대들보에 허리끈으로 목을 메고 죽었던 것이다. 전날 밤 늦도록 술을 마시고 돌아온 그의 형은 정신없이 자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잠을 깨어서야 비로소 동생이 죽은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날이 환하게 밝을 무렵에 눈을 뜬 그는 대들보에 무엇이 달려있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 그는 옷이 걸려있는가 했다. 그렇지만 옷을 걸어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고 자세히 보자마자 그는 저도 모르게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왕후에게 들려주고 20명가량의 다른 남녀들도 이러니 저러니 짓거리며 보태어 말했다. 그러나 왕후는 묵묵히 시체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형용할 수 없이 이상한 감정이었다. 이 젊은 아이의 생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죽은 것을 보니 몸집이 작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얼굴을 든 왕따는 왕후를 보고 울면서 말했다. 난 이 애가 말이야. 너를 따라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렇게까지 너를 싫어하니 내가 이 애를 학대한 것이 틀림없을 거야. 너는 내 동생인 것을 고맙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냥. 아니 형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왕후는 어느 때보다도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조카를 학대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걸렸지만 조카는 나귀를 태웠는 거려. 그렇지만 나는 이 애가 죽을 만한 용기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죽을 만한 용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든 내가 사람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분하군요. 그는 죽은 조카를 묵묵히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러나 그때 밖에 나갔던 청지기가 지간과 중을 데리고 돌아왔기 때문에 또다시 떠들썩해졌다. 그들은 비명에 죽은 사람을 위해 온 것이며 북을 치고 야단법석이었다. 왕후는 그 자리를 벗어나 홀로 방에서 그것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기다린 왕후는 형제로서 할 도리를 다하자 다시 말에 올라 길을 떠났으나 그의 마음은 전에 없었을 만큼 무거웠다. 그리고 그는 그 우울한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 자기는 그 아이를 한 번도 때린 일이 없으며 또 어떤 방법으로나 그를 학대한 일이 없다는 것을 그 자신에게 되풀이해서 변명하였다. 그 아이가 자신의 목숨을 끊을 만큼 절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사람은 없었을 것이며 또 결국 이것은 천명이기 때문에 인력으로 피할 길이 없는 것이라고 그 자신에게 타이르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맏형의 두 팔에 안겨서 머리를 축 늘어뜨리고 있던 그 창백한 얼굴을 잊으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또 생각했다. 아들을 가진다는 것이 반드시 행복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한 그는 다시 용기가 났다. 그래서 공보에게 힘찬 어조로 말했다. 자, 가자. 갈 길은 멀다. 이 길로 다시 출발하는 것이다. 중국 군벌에 대하여 펄벅의 아들들에서 막내 왕후가 독립적인 새로운 군벌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군벌이란 1912년 청나라가 멸망한 이후 군사력을 기반으로 전국 또는 지방의 일부에 운거하면서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한 군인들과 그들의 병력을 뜻합니다. 이들은 공식적인 지위에 비해 실질적으로 큰 권력을 갖고 있을 정도로 무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군사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현대사에 군인들이 설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파벌을 형성하고 힘센 파벌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권력에서 밀려난 군벌들은 다른 파벌과 합쳐 권력 쟁탈을 위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군인들은 구국의 대의명분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합종연행, 배신과 변절이 난무했습니다. 2000년 전 중국 땅에서 벌어진 춘추전국 시대가 20세기 초에 재현된 것입니다. 국민은 도탄에 빠져 있고 나라는 강대국에 잠식되어 가는데 군벌들은 자기네 이권에 충실하며 이전투구를 벌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군벌시대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위안스카이가 사망한 1916년부터 장제스의 국민당이 북벌에 성공한 1928년까지 12년간입니다. 하지만 이는 역사학자들의 시대 구분일 뿐 중국의 군벌 시대는 더 앞서 시작되었고 더 길게까지 유지되었습니다.